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플라자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 윤재형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격변의 국제정세 속 새 정부에 대한 대외 정책 재현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연맹, 사단법인 플라자 프로젝트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먼저 개회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대표 의원이신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가 궂은데 그래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외교를 전념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께서 국회에 이렇게 찾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의 윤정호 의원님, 김동화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외교 관련된 이렇게 세미나를 가지니까 많은 분들이 김용호 씨는 저 교육위원장인데 왜 이런 거를 맡아서 하느냐라고 약간 좀 의문의 좀 이런 좀 퀘스천을 저한테 던지시던데요.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또 제가 또 많은 정치 분야에서 외교 분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그 김웅규 우리 오늘 저 세미나를 맡아주신 우리 김은규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님과의 이제 긴 인연 속에서 제가 여당 간사 맡았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저의 그 외교 국방 여러 분야에 또 멘토 역할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인사 말씀하실 분들이 많아서 말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나라 안팎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6월 3일 날 새로운 이제 정부가 탄생할 것이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이 워낙 거세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많은 해외 정상뿐만 아니라 많은 또 세계의 지도자들 또 국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깊은 고민 속에 함께 연구하고 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경청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공동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외 전략 또 외교의 이정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세미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1시간 정도 토론회를 하고 자리를 부득이하게 이석한다는 점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많은 우리 보좌진들께서 이 자리를 끝까지 참석해서 오늘 나눴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숙지하면서 함께 또 그 고민의 해결을 국회가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우리 김웅규 플라자 포럼 이사장님과 이제 오랜 인연이 있어서 최근에 한번 뵀는데 김 이사장님 이렇게 훌륭한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앞에 이제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또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야당 의원들은 잘 듣겠는데 저
가면 괜히 분위기만 흐리는 거 아니냐, 흐리지 않겠느냐, 뭐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 그래도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결례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와보니까 우리 서욱 장관님, 뭐 여석주 실장님, 하여튼 제가 국방부에서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분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에는 뭐 여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라자 프로젝트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괜찮으시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정회원이신 최현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 오셨나요? 네, 혹시 윤종호 의원님, 네,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정회원이신 윤종호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울산 북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또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와 또 우리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가 함께 이런 어떤 격변하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의 아까 뭐 우리 유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조금 편중되다 보면은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균형과 조화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미국 일본도의 국제 외교 또 좀 굴욕적인 일본과의 이런 관계 측면에서 좀 민생적으로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중심에 둔 그런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평화 네트워크도 좀 힘을 더 보태고 또 대내적으로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길 빌겠습니다. 우리 진보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정회원이신 김동아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정말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많이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전문 많이 이제 어르신 고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이 배우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격려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님의 격려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 와서 격려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응원하는 뭐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오늘 그 평소에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과 또 플라자 프로젝트 회원님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반가운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김영우 의원님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서대문구의 지역구를 이제 두고 계신 김영우 의원님의 그 유권자이고요. 김동아 의원님은 바로 옆에 진짜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처음 뵀는데 이제 윤정호 의원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랜 전우 같으신 우리 유영원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은규 교수님 제 은사님이세요. 제가 그 대령 때 그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주경야독 했는데 그때 이제 워낙 중국 관련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명 깊었고 교수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A+ 학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전봉구 교수님 직접 못 뵙고 지금 처음 뵙는데 사실은 그 최근에 제가 모 대학에서 석박사 그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논문을 이렇게 제가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또 전봉구 교수님 많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또 먼발치에서 마음으로 존경해왔던 우리 현호석 부총리님, 또 도착하신 것 같은 박원 교수님, 예, 또 이왕희 교수님, 지만수 연구위원님, 권혁재 연구위원님, 박민희 기자님, 또 이백순 대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또 이 자리에 김정섭 박사님도 계실 거고요. 이상규 실장님, 정혜일 장군, 김홍실 장군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프라자 프로젝트에 자주 참여해서 저도 많이 좀 배우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또 의견 개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자체가 격변의 국제 정치 속에서 새 정부에 대한 대정책 제안 공청회인데요. 여러 전문가분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무진들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의견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 대략 제 생각 몇 곡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 그 미중 양국 전략 경쟁 하에서의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관세 전쟁 등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요소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한미 동맹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걸 지속하면서도 중러와의 협력 관계 또 복원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북한의 그 핵 문제도 이렇게 정밀하게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그 손자가 복무했던 오나라의 여건이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신흥 강국 소국이었던 오나라가 마침 지금의 남북한처럼 국경을 맞댄 월나라하고 대치하면서 또 인접한 곳에서는 대국 초나라와 상대를 해야 했고 또 멀리 북쪽에서는 제나라와 상대해야 되는 그런 마치 우리의 그 상황과 좀 유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변이라고 해서 상황 변화에 맞춘 유연하고 민첩한 정책을 폈던 것이 그 오나라의 정책이었는데 이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알고 또 군사 운영 면에 있어서도 엄격한 자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벌모, 적의 의도를 꺾는 책을 최선을 삼았었습니다. 오나라 왕 함녀가 손자를 받아들여 이렇게 숙적 월나라도 복속시키고 초나라도 물리치고 하는 등 좋은 나라를 건국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자체 핵무장, 또 미국의 전술핵 배치, 핵 잠재력 확보, 확장 억제 내실화, 이런 여러 가지 대비책 중에서 이제 현실성 있고 또 부작용 등을 잘 고려한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북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레이저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없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 전우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실시간에 군사위성에서 이제 연령상으로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 포착되면은 휴전선 인근에서 소형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 전기 에너지로 발생해서 대공 레이저로 요격을 한다면 북한 상공에서 그걸 터뜨려서 이게 이제 그걸 안다면 북한에서 물론 대비책도 나오겠지만 억제가 될 것이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 가장 좋은 방안은 레프트 오브 런치지만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최고의 보안 유지가 좀 필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12.3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이제 국방의 취약점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완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새로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2.3 사태 후속 조치 시에 이제 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고 문민 통제되는 민주적 민군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 흔들림 없게 군 조직이 운영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태로 상처 입은 군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 스스로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군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비난하고 야단치시면서도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고 국민을 위해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장병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그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1, 2, 3세션 모두 제가 사실은 좀 주목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주제들입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좋은 토론 기대하면서 자료로 들어가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박성원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친한 친구이고 해서 김은규 교수하고 안부 인사하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말하라고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박선원입니다. 네,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격변 아닌 때가 얼마나 있었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환기 아닌 그런 시기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또 더 깊게는 우리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격변하는 국제 정세 또 늘 전환기에 산다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한 번도 평온한 어떤 3, 40년 정도라도 평온한 느낌을 갖지 못한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한 민족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 생존한다는 것은 그러한 도전과 위기를 다 극복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정말 그 매우 포괄적인 주제,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인 대안까지 밝히는 이러한 좋은 자리에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행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반도 문제와 안보입니다. 본 세션은 김은규 이사장님의 사회로 전봉근 전 국립외교원 교수님, 김홍철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님을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회는 이상규 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님, 그리고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김은규 이사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은규입니다. 국내 정세만큼이나 지금 날씨도 아주 변덕스럽고 추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라의 미래를 깊이 걱정하면서 초당파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대외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플라자 프로젝트는 우리 김영호 의원님 실과 그리고 한반도 이 평화 포럼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대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는 크게 5개 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저희 센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각 센터가 그동안 준비한 정책 제안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토론자로 모신 분들은 그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격이 없는 정말 매서운 채찍질을 해주시면 그 역량을 모아서 저희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5월 말쯤에는 최종 제안서를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하게도 저희가 아직 그 최종본이 아니라서 따로 자료집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하게 들으시고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를 모아서 최종본을 만들 때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의 웹에 오시면 다 공개를 할 테니까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강대국 외교안보 전략을 이제는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는 과거 한미동맹 편승에 머무르고 한반도에 깊이 매몰되었던 그 타성을 벗어나서 보다 전 세계를 그 전략 공간으로 놓고 우리의 보다 긴 미래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자 분들은 10분 이내로 제가 10분이 되면 무조건 끊겠습니다. 그래서 네, 종 울리면 그냥 거기서 멈추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토론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발표자가 10분이면 한 5분 이렇게 드리는데 10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충분히 발표자분 못지않게 이 토론을 해주시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정리해서 나중에 다 고민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오늘 이 내용은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외국에서 많이 지금 이 접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관객들도 좀 청중도 의식하셔서 더 멋있게 본인의 그 지력을 뽐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하면 안 되니까 바로 우리 전봉근 전략연구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봉근입니다. 저는 플라자 프로젝트 내에서 전략연구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되는가? 네, 지금 잠시 연결 중입니다. 연결 중이라고요? 그럼 먼저 말씀하시다가 그냥 하시죠. 말씀을 벌써 1분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뭐 아침에 이미 우리 서욱 장관님께서 아주 그 개략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전반적인 오늘 세미나의 큰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특히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한국의 대전략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의 대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사실은 한국은 대전략이 없어요. 한국은 대전략이란 말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은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자기의 외교의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찾지를 못했어요.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베트남 모든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뭐 발틱 3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 마침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안주했던 아주 편안한 외교 안보 환경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냉전기도 저는 보면은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엄청난 적이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는 미국이 만들었던 그 외교 안보 동맹 체제 내에서 안주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탈냉전기에는 마침 우리의 안보 후원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게 또 안주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앞에의 경쟁국, 적국들이 더 부상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 동맹 후원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후퇴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그야말로 전략적 사고 또 새로운 대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마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가 그런 것에 대한 좀 논쟁의 장을 제공해 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바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수십 년 다루면서 왜 이렇게 하나도 안 풀렸지라는 것에 대한 심한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30년 전에 갖고 있던 대북 정책 목표, 한반도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북한에 대한 솔직히 말했을 때 흡수 통일, 경제 협력, 경제 공동체 어느 하나도 달성한 것이 없을 뿐 아니고 다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좀 자괴감이 빠졌을 때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베스트셀러인 팀 마샬이 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리의 힘이라는 책의 한반도 섹션이 있는데요. 그 첫 섹션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을 합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단지 관리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모든 것이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우리는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환경의 변화는 북한이 신냉전 구상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몇 번만 말씀드리고 바로 한국의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내가 신냉전을 구상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신냉전 구상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했습니다. 둘째, 북러 군사동맹을 부활했습니다. 셋째, 북중러 연대가 상당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탈출구가 완전히 동서남북으로 막힌 상태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게 되었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대화,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그러한 것을 자기에 대한 정권 안보, 체제 안보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한국의 한미동맹의 위협 그리고 한국의 흡수 통일의 기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적대적 이국가 체제도 자기의 신냉전 구상의 하나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고심을 한 끝에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정부의 변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핵 군축. 제가 볼 때 아마 트럼프가 추구할 것은 이도 저도 아닌 단계적 비핵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제가 볼 때 그러한 정도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외 외교, 대북 외교 그리고 탑다운식 대북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한국의 패싱은 거의 명약 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북한에 대한 관여 역량, 관여 레버리지가 제로인 상태에서 어쩌면은 그러한 북미 간의 관계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비핵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오히려 좀 더 주목을 한다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북미 대화, 북미 접촉도 우리가 수용하거나 심지어는 인카리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그러면은 우리의 대북 정책의 지속성, 효과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숙제 하나와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두 개의 큰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까? 첫째, 대북 원칙의 4개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의 대북 정책은 관계 개선, 경제 협력, 화해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전쟁 방지, 한반도의 남북관계 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잠정적 이국 체제에 기반한 평화 공존을 추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북한 붕괴론을 경계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난 30년간 우리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북한의 붕괴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상당히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도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민 합의 기반의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국민 합의의 대북 정책이 없는 한 주변 국가도 북한도 한국의 대북 정책을 누구도 심각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미 제가 볼 때 남남 갈등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좀 사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의 심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북 정책은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다 보면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대북 정책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비되는 것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효과도 없고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아예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 상태여서 대북 정책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조금 편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떤 정책을 했다가 확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좀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북한 비핵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비핵화 외교 우리가 이대로 방치해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저는 50개, 우리 국방연구원에서는 100개가 있다고 합니다. 10년 지나면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의 핵 보유 지위가 현재 불법적인 핵 개발국에서 10년 지나면 아마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는 자체하고라도 북한의 핵 활동을 더 이상 정강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계속 불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묶어두기 위한 비핵화 외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북한의 핵무장한 이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은 북핵에 대한 억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김홍철 장군님과 다른 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은 너무나 위험성이 크고 비현실적이고 너무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북한보다 우리가 더 먼저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현재의 한미 동맹 체제, 그로 인한 다양한 핵협의 그룹 등을 더욱더 보강하는 체제를 당분간은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미 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해서 저는 플랜 C로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핵무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네. 금방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 과제는 북한에 대한 억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억제를 강화하면 강할수록 그와 같은 셈상동위와 같은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핵 사용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핵 억제를 강화하면서도 핵 사용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협, 화해,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관리를 위한 남북 간의 정치 군사회담, 그리고 북미 간의 정치 군사회담, 그리고 동북아의 안보 대화가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나중에 토론 질문 시간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못 해가지고 우리 전문 교수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발표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홍철 총장님의 건 발표가 되나요? 올라오나요? 네, 됩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 김홍철 총장님 아마 이런 데서 발표하시는데 익숙치 않으실 텐데 군 내부에서 아마 브리핑만 하시는데 익숙하실 텐데 이게 안 썼으면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텐데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PPT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안 될까 봐 제가 한 30초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홍철입니다. 다음.
예, 저는 현재 플라자 프로젝트의 국방과학기술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하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몸담고 있습니다. 경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한반도 안보 환경 분석부터 차기 정부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죠. 먼저 중국을 보면 2020년부터 400개 이상의 사일로를 구축하는 등 핵무력을 증강을 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봉쇄 위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대 초반에 핵무력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22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핵 위협을 통해서 국제 연대를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2.0을 들어서면서 이제 관세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 전투 사령부를 6개에서 4개로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나치에 의한 국방부 감축, 국방비 감축 등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맹국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일본의 경우를 보면 주일미군 확대 중단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방위비를 2% 이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미사일 공동 개발 등을 통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다. 다음,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해군과 공군의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최소한 연 2회 정도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카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진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2024년에 체결했는데, 북한은 여기서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동맹을 혈맹 수준으로 지금 격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북한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다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 현재 6차 핵실험이 끝난 상태이고, 영병과 강선 등을 통해서 최소한 60개 이상의 핵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능력은 거의 완벽성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차량화, 철도, 저수지 등 여러 지역에서 발사를 하고, 다종, 그다음에 다탄두 능력까지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거리 이제 이 과정을 보면 현재 이게 좌측이 보시는 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이 지금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엔진이고, 우측이 지금까지 발전된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거는 구소련의 미사일 체계, 그다음에 현재 러시아 체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거리면은 이미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다음, 그러나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5가지 무기 체계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ICBM에 대한 앞에요. ICBM은 전술핵 폭발 시험이 안 됐고, 발사는 정상 각도에서 재진입 및 실질적인 폭발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초음속 미사일은 지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공대지, 킨잘과 같은 능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다음, 잠수함은 6천에서 7천 톤급을 공개를 했지만 CSIS에서 부족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찰 위성은 4번 발사를 했지만 1번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궤도 진입은 성공을 했지만 작년에 5월에 발사했는데 또 실패를 했죠. 결국 북한은 26년까지 이러한 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구책은 다음,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소유주2 우주 로켓 발사 시설을 견학하면서 우주 기술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유리 가가린 공군기지, 거기에는 수 37부터 수 57 스텔스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가서 항공력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블라디보스토크 크네비치 공군기지에서 킨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극초음속 능력에 대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를 방문해서 잠수함 등 해군에 대한 기술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종합해 보면 결국 북한은
독자적인 핵 삼축 체계를 구축을 하고 계속적인 미구19 성능 개량이나 IL-76를 조기 경보기를 확보를 함으로써 핵 C3 체계, NC3 체계 구축을 하고 또한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서 무인기 등 현대전 능력을 고취시키면서 전략 작전 개념을 앞으로 발전시킬 예정이고 동시에 무형 전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결국 러북 동맹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모든 비대칭 능력을 상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트럼프는 뭐 방위비 분담금부터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1.0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국 내에는 전술핵 재배치부터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대통령 부재 중인 상황으로서 최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서 핵 삼축 체계는 일단 안정적인 측면으로 가야 된다. 먼저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고 NPT 체제를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당분간 필수로 봐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핵 삼축 체계 등 자강에 기반한 동맹 강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트럼프 2.0 협상 전략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핵자강, 독자적인 뭐 잠재력 보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다음. 이거는 에스컬레이션 컨트롤 이제 핵 그 전략의 하나를 사용을 해서 미국이 좌측에 보신 바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부터 계속적으로 증가, 에스컬레이션 했을 때 주한미군 철수까지 한국은 거기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는 선 요구자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보신 바와 같이 1, 2차 단계까지는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작권 전환부터는 이제 하드 파워에 대한 얘기를 단계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를 그 시점으로 잡고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그때 구축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자강 능력은 6개 도메인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실제인 KMPR에 대한 능력은 나중에 질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MD도 나중에 질의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인 체계 및 무형 전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20년 뒤면 병역 자원이 3분의 1로 감소됩니다. 이걸 대비해서 현재부터 무인기를 60% 아니 유인을 60%, 무인을 40% 수준으로 정하고 인구 줄어드는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양에 따라서 무인기를 3에서 5배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유무인 복합의 군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고 현재 드론작전 사령부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고 합참의 통제하에 각 군에서 무인기를 각 부대의 특성에 맞는 무인기를 소요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각 군에서 양병의 개념으로 무인기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모든 전투요원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인기를 반드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논산훈련소 들어올 때부터 무인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예비군 훈련할 때도 무인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확보됐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같이 연합훈련, 합동작전 때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강 기반 강화, 국제적 연대, 지역적 전략적 안정성 추구뿐만 아니라 군축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군축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북러, 미국과 중국의 군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의 비대칭 능력을 계속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 경제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인 투자로 격차를 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최소한 3% 이상 수준의 국방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30초를 전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오늘 공청회 목적인 세 분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상규 국방연구원의 핵안보연구실장님, 그다음에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님, 그리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 순으로 발표를 토론을 하겠습니다. 맥시멈 10분입니다. 네, 먼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상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 세계로 송출이 되는 뜻깊은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봉훈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어서 김홍철 센터장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현재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원칙을 가져야 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시하신 말씀에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시각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국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화 공존을 위해 잠정적으로 이국 체제를 법제화를 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이국 체제는 자신들의 이제 실질적인 체제 생존을 위해 적대적 공존에 기반해서 이 국가론을 제시했고 사실 이것이 평화보다는 대결의 프레임에 기초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교적, 시민적 전환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 이는 한국의 전략적 서사, 내러티브 관리라든가 외교적 능동성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단계적 비핵화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비핵화 접근법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핵활동 동결이라든가 위험 관리에 초점이 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이제 교환이 될 텐데 그때 제재 완화라든가 관계 정상화 이러한 것들이 낮은 수준에서 교환이 되는 스몰 딜이라든가 혹은 이어서 이제 배드 딜에 대한 국내 비판이 불거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비핵화가 장기적 비전을 포함해서 관련된 로드맵이 좀 작성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단계의 합의 이행 이 특정 단계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 이행 계획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스몰 딜 우려를 완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한국이 이제 단순한 이제 비핵화 과정의 참여자가 아니라 대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촉진자, 그 다음에 아주 기초부터 로드맵을 설계하는 로드맵 설계자, 그 다음에 비핵화가 진행됐을 때의 모멘텀 유지자 이러한 모든 역할이 중요한데 저는 더욱 중요한 것이 비핵화가 일단 첫 단추가 끼워졌을 때 그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한국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확장 억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에 NCG 핵협의 그룹이 창설이 되었고 최근 이제 4차 본회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NCG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 한미 범정부가 굉장히 이제 확장 억제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정부 부처 관계의 경험이 짧다 보니까 이와 같이 협업이 잘 된 케이스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한측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DSC 확장억제 전략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DSC와 NCG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러한 확장억제 협력 분야에서 협의체계, 정보공유, 공동실행, 공동기획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좀 특이할 것은 작년 이제 12월 4일에 원래 NCG 4차 본회의가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본회의가 개최를 못하고 바로 저희는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올해 1월에 4차 본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NCG에 대한 그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었다라는 그 반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이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안보 인선이 완료가 된다면 저는 이 NCG 회의가 조만간에 개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확장 억제 이 정책 발전에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도 이제 메르츠 대표가 독일 메르츠 대표가 우리 해구산을 프랑스랑 영국으로부터 받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레토릭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프랑스와 영국이 가진 핵무기로 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들 국가가 확장 억제나 해구산을 제공했을 때 독일 국민들이 과연 안심을 할까, 유럽 국가들이 안심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더욱이 확장 억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어떠한 신호,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호가 전혀 저는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서의 확장 억제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이제 재헌에 대한 세션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새로운 정부도 이런 확장 억제 발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국내 핵무장론이 북한에 대한 억제 실패의 요인보다 보장에서의 그런 신뢰성의 문제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아픈 다리에 가끔 비유를 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자꾸 왼쪽 다리를 치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보장 장치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모원 교수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이 발제문에 그 준비하신 내용을 다 말씀하시지 못했지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하지만 저는 유연한 좀 그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고민하면 좋겠다. 그래서 DCA는 그 이중 목적 항공기는 좀 배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전술핵을 평시에 재배치하는 것은 역시 저도 조금 고민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전시나 유사시에 배치하는 방안, 하지만 평시에는 DCA가 운영하는 방안이, 여러분 유럽에서도 이러한 핵 그 작전 시에 재래식 지원이라는 스노우캣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CNI 협력 발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C, 즉 이제 핵무장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그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그 카이다의 핵안보 연구실장이면서도 저는 그 현역 연구위원이고 핵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전술핵 재배치 옵션이나 뭐 잠재적 핵능력 혹은 핵무장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이력을 보시다시피 NCG에 참여했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우리 국가가 결정을 해서 플랜 C로 접어들게 되면 저는 그 어떠한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무장을 포함한 연구자로서 보면 이러한 현상 변경 옵션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고려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 확장 억제 처제가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 정책 속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김홍철 센터장님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국방정책 방향을 매크로 마이크로 전략으로 체계화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략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북한이 공개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신들이 대미 이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득올 의심을 하는 그런 우려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이 과연 이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거냐라는 그러한 우려를 계속 증폭시킴으로써 동맹의 어떤 결속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NCG 활성화, CNA 강화, 그다음에 한국형 삼축 체제 강화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문 후반부에 언급하신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핵군축 협상의 병행에 대해서는 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군축 논의 자체가 북한의 핵보유로서의 그러면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어서 좀 군축 논의는 서급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도와줄 우려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자분들께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교수님께 현재 이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그런 논의가 굉장히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이러한 담론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김홍철 센터장님께 아까 확전 통제식 협상 전략에 전작권 전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강 기반의 동맹 강화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이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 가져올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지, 또 말씀하신 자강과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박원권 원장님이 발표해 주시겠는데, 지금 수업이 곧 다가오는데 사실 아주 그냥 특별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전 세계에 송출된다고 하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크네요.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뭐 한미동맹이랑 북한 비핵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뭐 아주 깊이 연계가 돼 있고, 약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국방에 굉장히 큰 도전이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제발 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추적하고 보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아마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3월 29일 미국의 뉴욕 워싱턴 포스트죠.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을 9쪽짜리가 이 비밀 문서인데 뭐 상당 부분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우려했던 사항이 나온 거고요. 이건 상당 부분 뭐 연구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죠.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의 상원 청문회, 피터 헥세스 국방장관 후보자 당시 청문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앞으로 국가 전략, 국방 전략 방향이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헤리티지에서 나온 프로젝트 2025랑도 상당히 내용이 겹치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영어로 pacing threat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기준 위협인데요. 미국이 그 국방 전략을 만들 때 이런 기준 위협을 먼저 상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군사 전략, 병력 구성, 무기 개발, 예산 확보 등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위협이죠. 또 하나는 페이싱 시나리오라는 것도 나오는데, 기준 시나리오, 이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실제 전쟁 혹은 충돌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인터림에 나온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 나온 거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기준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대만 점령, 이 문제를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 구조 및 자원 개념 계획에서도 중국과의 전쟁만을 가정한 계획을 수립해요. 영어로 conflict only with Beijing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다른 전장에서 전장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게 하며 유럽,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에게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에 대해 억제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하겠다. 이거는 콜비가 청문회 때 얘기한 거랑 너무, 사실은 이거 자체를 콜비가 썼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콜비도 청문회 때 리프만의 갭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국가가 외교와 군사적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을 리프만의 갭이라고 보고 이것이 굉장히 미국의 큰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맹국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좁혀서 제가 해석한 거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방어의 주책임은 한국이 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핵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이상규 박사 뭐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한 것처럼 확장 억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겠다. 이 의미는 그간의 작전계획 5022가 작년에 서명이 된지 몰랐습니다. 엊그저께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청문회에서 그게 서명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내용을 알 기회는 없습니다만 이해하기는 그 안에 여전히 대규모 증원군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게 기존의 큰 틀에서는 유지되는데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한국에 전쟁 났을 때 대규모 지상군 포함해서 증원 전력 안 들어올 거고 연합사도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 성격 변화가 되겠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하겠다라는 얘기는 콜비가 청문회에서도 사실 얘기했고 자기 저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의 전작권 전환이 벌써 10여 년 동안 3차례 정도 연기가 됐죠. 그때마다 미국의 이쪽 전략가들이랑 얘기하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왜 한국은 연말 기말 보고서를 계속 뒤로 미루느냐. 언젠간 써서 내야 될 텐데 이렇게 미룬다고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발등에 저는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장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뭐 우리 성근자 서장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우리에게 또 감당할 만한 시간이 될지 그것도 저는 걱정입니다. 특히 비용이 민감하게 구는 트럼프가 우리 이상규 박사 말한 것처럼 NCG 뭐 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이 2개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 분담 문제까지 들고 나온다면 우리 국방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로서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랑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전봉근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분석 내용에 다 동의를 하고요. 한두 가지만 좀 붙이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김정은에 대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2가지입니다. 쭉 발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전봉근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내가 전화하면 받아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2018, 19랑은 저는 환경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우리 이쪽에서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연계 정치, 링키지 폴리틱스가 걸려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트럼프에겐 가장 우선순위인데 여기 북한이 개입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개입을 빼내고 북한을 관리하겠다. 자기가 트럼프가 입장에서 급한 러우 전쟁이나 중동 문제 해결할 동안 김정은이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갖추겠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 부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는 이것도 전봉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책을 비핵화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최소한 2번의 문서화된 것들이 확인이 됐죠. 미일 공동성명에도 나왔고 또 한미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올해 발표된 것들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걸 얘기를 했더니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 핵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근데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게요. 피터 헤그세스 상원 청문회를 다 보시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오히려 북한 핵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일기 때 시작한 저위력 핵의 현대화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 본토 중심이긴 합니다만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또 하나 걱정은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뭐 공식 정책과 목표가 있다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걸 무시하고 대통령 중심주의, 백악관 중심주의로 그걸 엎을 가능성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에도 뭐 신냉전을 얘기한다라는 전봉근 교수님 말씀에 저도 뭐 동의합니다. 저도 글도 여러 번 썼고요.
근데 다만 북한의 신냉전 진영주의가 2018, 19랑은 굉장히 다르게 북한이 미국에 접근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싱가포르 합의에는 분명히 미북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과정, 평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가 나오는데 이제 김정은은 첫 번째, 두 번째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신냉전의 진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핵을 보유 인정받고 경제도 이전같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구의 그런 경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 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대한 경제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도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예전에 냉전에 미국과 소련이 했던 식으로 각자의 적대 관계를 유지한 차원에서 위험 축소 방식으로 사실상 핵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저는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는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뭔가 합의를 구축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 그렇습니다만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 의미는 김정은한테 뭔가를 받아내야지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최소 수준 받아내는 것은 미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ICBM이나 혹은 뭐 전략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중단시켜야 되고 기존의 것을 없앨 수 있는 과정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범근 교수님이 그 8페이지의 말씀을 쓰신 건데 대북 정책과 북핵 외교가 성과를 내려면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 조금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핵 사용 위협 감소를 주요 군축 비핵상 과제로 강조하겠다. 이를 위한 조치로 핵 능력 투명성 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원칙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보다는 위협 감소, 그러니까 threat reduction으로 간다. 그럼 결국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북한을 사실상 디팩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박원근 교수는 항상 정확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항상 귀담아 듣고 있는 그 아주 훌륭한 우리 김정섭 박사님,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말씀. 네, 세종연구소의 김정섭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전봉근 교수님, 김홍철 장군님의 그 발제는 그 사전에도 제가 봤는데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부분을 보완할지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그냥 일반적인 제 요즘 드는 생각들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박원근 교수님께서 그 잠정 국방전략 지침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제 미국이 본토 방어와 대만 이 점령 저지가 미 국방부의 거의 유일한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 분명한데요. 우리 한미동맹의 도전이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방기의 위험하고 연루의 위험 두 개가 다시 이중적인 도전이 생긴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의 어떤 지역적 역할, 그러니까 동맹의 성격을 북한 위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중국 견제 쪽으로 오히려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미국이 전 글로벌 어떤 해외 이 미군 주둔 태세 같은 것도 아마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상군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이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대만 유사시 그 외에 그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넘어서서 이 한국군도 미군의 어떤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요구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는데 한국 해군도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면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동맹국의 주된 책임을 맡아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일단 막 이제 겁을 먹고 걱정하는 반응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거는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합태세나 어떤 전력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메꿔야 되고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박원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작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국방부 처음 들어갔을 때 미 대규모 지상군 증원까지도 이제 작계에다 포함되어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연속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지상군이 이렇게 대규모 파병된다는 것의 어떤 현실성은 오래전부터 이제 의문시 되어 왔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제 미 공군 전략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대화력전을 하면 북한의 장사점포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점포를 개전 초기에 최대한 빨리 무력화해야 되는데, 그 대화력전에 당연히 우리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함께 지금 표적이 할당돼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공백이 생기고 우리 한국 공군이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획의 문제, 전력 증강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월등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전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자원을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나온 전작권 전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한 3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시기상조론인데, 이 30년 이상 됐던 이 시기상조론을 이제는 좀 극복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재래식 위협이 아니라 이제 핵 위협인데, 핵 미사일 위협인데, 북한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한미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 관련돼서는 아까 이상규 박사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북한에 대한 억제는 저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 보장의 문제, 어슈런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한미가 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금 이제 높여가는 이런 노력들을 NCG 통해서 하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확장 억제가 도대체 어떻게 실행될 것이고 어떻게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게 커뮤니케이션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억제는 다른 일반적인 군사력 운영과 달라서 비밀리에 준비했다가 실전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시부터 이것을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북한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국군의 어떤 재래식 억제인데, 말이 재래식이니까 사실은 약간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첨단 비핵 억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도구마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위력과 정밀성을 갖게 되면 북한 지휘부를 두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 부분도 국민한테 얼마든지 설명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삼축 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구호성으로 이렇게만 강조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전력을 증강해야 북한한테 충분히 응징이 가능하고 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어떤 이 전력의 목표 수준도 좀 설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데까지 좀 나간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 도전은 결국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중국 견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되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의 동맹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중국의 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한테 어쨌든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뭐 당연히 원론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부성이라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군사적으로 어떻게 위협이 되는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속 필요성은 당연히 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준과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동맹 일변도로 어떤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은 지금 불확실한 이런 정세 속에서는 이제 완벽한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보조는 맞추지만 그 수준과 방식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어떤 수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 고민해야 되고, 항행의 자유작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는 거 그 노력과 동시에 한중일 간의 또 어떤 이런 중증적인 이 또 협력 노력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국제 질서가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게 뭐 유럽이 됐든 글로벌 사우스 국가 됐든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좀 해칭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일본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이런 전통적인 우방국과 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전략적 소통에 좀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이제 북러가 밀착돼서 어떤 그 북한으로의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 이런 것도 걱정합니다만, 북한 위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러시아가 더 우리한테 또 중요해졌다,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문제도 사실 저는 지금은 당장 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미중 간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일부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대만이 과연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험해 봤듯이 대만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우리의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지금 국제 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동맹을 공고히 하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적은 줄여야 되고, 또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고, 이런 위험 관리 전략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섭 그 박사님께서 그 아주 그 간결하면서도 그 상당히 많은 그 우리 논점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을 좀 세이브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기 우리 플로어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상당히 전문적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기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금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같이 수합해서 이렇게 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청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누구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기 먼저 본인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고 질문 위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김용진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전봉근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컨센서스 또는 여야의 컨센서스 없이는 대북 정책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이 어떠한 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 미국과의 어떤 또는 대북 관계 또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한국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가 그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뭐 김홍철 총장님도 마찬가지고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국론이 분열이 되고, 특히 엘리트 계층이 분열이 됐을 때 외부 샥에 의해서 망한다고 저는 어떤 그 논문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정상적인 여야의 그러한 그 우리나라는 그 정당이 둘로 나눠져 있죠.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좋은
어떠한 결론과 국민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국가의 지향점을 좀 도출해 줘서 국민들의 불안을 좀 없애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소셜 코이전, 소셜 솔리데이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외부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우리 교수님과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사실 우리 많은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꿈꿨던 민족 문제의 어떤 해결이라든가 어떤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압박을 해소하려고 시도를 해봤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 보수가 어떤 의미에서 꿈꿨던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도전들을 헤쳐나가려고 시도를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시대하에서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황은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기존의 두 가지의 방식으로서는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빠진 것이 국민들에게 같이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야만이 이제 동력이 생기는 거고 대외 정책적으로 할 때도 힘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약한 국가라도 아무리 강한 강대국의 압박을 가해도 그 국민들이 단합이 돼 있으면 서로 함께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공감을 같이 하면 그 나라는 저는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열돼 있으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대국들이 개입하기 너무 좋은 조건으로 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이 한반도는 안타깝게도 강대국들이 개입하기 너무나 좋은 그 지리적 공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지정학의 부활 혹은 지정학의 어떤 재부상이라고 할 정도로 다시 우리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갈등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 해양 전략은 분명히 있는데 대륙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까가 우리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말씀하십시오. 네, 그다음 하겠습니다. 네. 발표 토론 네, 잘 전화부터. 들었습니다. 네네, 소속과. 예, 브레이크 뉴스의 김충렬 기자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나에 북한은 핵무장을 성공했습니다. 인정은 하든 안 하든 간에 말이죠. 근데 우리는 트럼프 정부, 이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까 재래식 무기로 핵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이제 펴는데, 물론 그렇겠죠. 세계 5위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만에 하나 지금 핵무장론을 펼칠 때 국회에서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주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유학파들은 불가능하고, 이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핵무장을 하는 미친놈 취급을 하고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유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보가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지만 지금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60~70%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고 핵 도미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개방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늘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강은 언제 하고, 만약에 미8군이 대만으로 예를 들어서 출병을 한다든지 만약에 극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인지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 핵무장이 꼭 대한민국의 국익에만
국한된 것인가? 북한 핵무장이 됐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토를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늘 비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미국 국익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원권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말씀을 하시면서 주장하고 있는 바 중 하나가 이제 한국의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제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혹시 미국의 개입 축소를 우려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국군의 어떤 독자 전쟁 수행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아직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은 결국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 유지나 그런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건지 그냥 단순히 그 핵 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정상 국가화 또는 뭐 북한 안에 뭐 대사관을 설치한다든가 등의 어떤 추가적인 더 다른 방안을 원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많으시네요. 네, 먼저 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한성대학교의 박동순 교수입니다. 오늘 그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하면서 최근에 그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고 나서 군사적으로 대단히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문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후에 이 문제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미국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와 뭐 협상을 하든지 이 문제를 좀 약화시키거나 또는 또 뭐 협정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조치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의 관계 문제는 아마 좀 이따 또 저희 신범식 서울대 교수님이 또 전문가이시라서 아마 3세션에 또 아마 더 얘기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홍철 장군께서는 러북 관계의 현재 밀착이 대단히 중요한 한반도의 위기 요소다라고 지적을 상당히 강조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뉴스토마토 신문사의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이상규 해관보 그 카이다 그 실장님과 박원권 교수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실장님께서는 한미 간의 그 확장 억제의 어떤 세계 체계화라든가 세련화, NCG 뭐 그런 프로세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어떤 그 상황 변화의 어떤 이제 공백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느낌을 좀 받고요. 박원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는 작게 5022 그래서 미군이 이제 유사시에 대규모 중원군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한국 안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안보가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도 그 상당한 어떤 이제 재래식 내지 아까 김전섭 박사님 비핵 첨단 역량이라고도 표현해 주셨습니다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의 확장 억제도 한미동맹 기반을 활용하는 어떤 이중 안전 잠금 장치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온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뭐 그 자체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이렇게 좀 이제 무시하고 막 너무 이렇게 걱정에 빠지는 이런 쪽으로 할 경우에 자칫 우리 안보에 있어서 이제 우리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미국이나 이런 이제 외적인 요소에 그 의존하게 되는 의존심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박원 교수님과 이상규 실장님께서는 한국군의 그 자체 재래식 어떤 이제 억제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시간이 다 돼서 접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하고 가면 정말 내 오늘 잠을 못 주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이 질문만큼 꼭 하고 가겠다. 네, 없으시면 사실 이번 공청회는 제가 그 토론자분들에게 발표자만큼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토론자분들에게 더 질문이 많이 이렇게 또 가기도 해서 이분들 다 섭외해가지고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에 저기 지금 보고서 만드는 데다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의견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각 센터장님들 두 분이 이제 메인 발표자라서 두 분께 먼저 이제 의견을 좀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하실 말씀이 토론자분께서 있으시면 조금만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아까 서욱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울컥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 군이 얼마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묵묵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온 일생을 다 바쳐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군의 노력과 그분들의 열정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그분들의 사기와 그분들의 어떤 자신감을 북돋워 줘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김정섭 실장이 한 얘기가 엄청난 저한테 영감을 줍니다. 저도 사실은 한때 인수위에 들어가서 제가 군사, 국방, 안보를 제가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방개혁 2.0을 제가 써서 청와대에 올린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많은 장군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고 의견을 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우리한테 주어졌던 영감이 뭐냐면 핵은 꼭 핵으로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 도구마에 빠지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거에서 어떻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방법이 없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북한도 두려워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연대라는 게 사실은 보면 훨씬 더 촘촘하게 그 북한의 행태를 억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군사, 과학, 기술 역량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인 시각에서 엮어서 대비하느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이제 해야겠죠. 네, 우리 전봉훈 교수님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김홍철 장군님 먼저. 네, 아시죠? 많은 시간을 못 드립니다. 한 3분. 네, 죄송합니다. 시간 지키려고 다 슬라이드를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남을 줄 알았으면 저도 설명을 좀 더 할 걸 그랬습니다. 예. 저는 설명을 할 때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따져야 될 게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핵무장 필요하다, 뭐 핵장론 필요하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답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그런 다양한 옵션을 실제 협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답을 제안을 해줘야죠. 여기 계신 분들 실제
한미 협상에 많이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핵 무장론 필요하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맨 마지막으로 쓰는 단계. 방위비 협상을 할 때 처음부터 핵자강론 얘기했다가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차기 정책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하려면 저는 다양한 옵션들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결국 정부를 발전시키고 대미나 아니면 다른 국가하고 협상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먼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Government inconsistency. 정부가 계속해서 이 정부는 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 정부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처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식을 하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군축을 얘기했어요. 비핵화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핵파워를 뭐 뉴클리어 파워 뭐 오피셜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죠.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 집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문 안 연다고 담 넘어갈 겁니까? 담 넘어가면 싸웁니다. 우리가 문을 열게 하는 방법 중에 저는 하나의 방법이 최종 목표가 비핵화라면 그럼 군축을 통해서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중국, 러시아 다 핵 개발하죠. 상대적으로 북한은 핵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 군축을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방안, 현실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피셜한 얘기에 대해서만 정책을 얘기하고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이 좀 필요하다. 요즘엔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책임 없는 발언들이 너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 레토릭과 협상 전략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차기 정부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전작권 추진 부단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대미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핵심 군사능력 조건 1은 쉬워요. 근데 조건 2로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모든 결정은 결국 미국에서 상당 부분 제한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긍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으려면 평상시부터 다양한 옵션을 개발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강하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보다 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어떤 해칭을 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초만 더 하면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건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의 종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최종 목표가 중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패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국가들과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진짜 스트래티지 저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봉근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박원곤 교수가 지금 수업 때문에 급히 나가야 돼서 본인이 아마 그냥 가라고 하면 되게 서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분 줄 테니까 본인 하고 싶은 얘기 2분 내 하시고 곧바로 가셔도 됩니다. 너무 귀하고 배우는 자리에서 더 있고 싶은데 사실은 요즘 교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 먼저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은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는데 과연 북한의 핵을 우리 재래식 전력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제가 그간 공부했던 이론이나 뭐 역사적 사례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기서 포함해서 회의와 뭐에서 수도 없이 얘기해서 저는 반대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탄성하는 분들이 저를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상규 박사 말한 것처럼 확장 억제가 여전히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못 쓰는 것은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못 쓸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핵을 쐈을 경우에는 자살 행위거든요. 북한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최소한의 핵에 대한 보복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국가가 상대방에 대한 핵의 보복 능력,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시킬 확정 파괴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재래전에서 먼저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질문도 나온 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도전에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을 우리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김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 국방비 3% 이상 써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복무기한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 계속 밀어놨다는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비용을 얘기하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NCG를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저는 아주 심각한 양측의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이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계속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 도와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 뭐 많은 다양한 질문과 코멘트, 뭐 저에게 온 것 또 다른 분에게 온 게 있는데 다 제가 이 보고서를 좀 완성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제가 그냥 한 가지 큰 주제만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숙제만 던지고자 합니다. 남북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과서적인 답변은 남북 관계는 이중적인 관계다. 하나는 민족 간의 관계이고 그러니까 화해 협력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경제 협력해야 되는 민족 관계이고 또 하나는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남북 관계를 하나로 정의할 때 저는 통일 경쟁 관계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일 경쟁 관계. 그게 뭐냐? 하나가 없어져야지 비로소 그 경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숙제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화해 협력을 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뭐 잘 지내자 하고 다양한 합의를 해도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건 통일 경쟁입니다. 끝까지 북한은 남한의 흡수 통일 기도를 두려워해서 핵무기를 놓을 수가 없고 우리는 북한의 공산 통일, 적화 통일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붙잡고 우리의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추가적 옵션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군사적인 우위에 있고 한미동맹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만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통일 경쟁 관계니까요. 이러한 그 통일 경쟁은 이 세상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단 국가는 남북뿐이니까요. 그럼 이 통일 경쟁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통일되면 됩니다. 근데 통일이 됩니까? 근데 저도 통일에 대해서 믿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단된 이유로 통일을 위한 가장 우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최선의 호기는 저는 지난 탈냉전 30년간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후원국은 세계 최강국이었고 유일 패권국이었고 우리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국가였습니다. 북한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러시아는 해체돼서 볼품없고 중국도 아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아둥바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통일에 이용했을까요? 왜 못했죠? 저는 동북아 지정학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북아 지정학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망해가는 명의 조선을 도왔습니다. 중국은 공산통일을 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겨우 대만을 대해서 준비하던 나라가 한국전쟁에 북한을 도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때요? 제가 볼 때 지금 중국은 그리고 특히 미중 경쟁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북한의 스트래티직 버퍼로서의 가치는 점차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좋은 탈냉전개도 우리는 통일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볼 때 남북 관계를 그야말로 평화적 공존관계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통일의 기회를 노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남북 간의 대화가 된다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있는 이 많은 군사적인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침 북한이 드디어 카밍아웃을 했어요. 북한이 냉전기에 우월할 때는 자기가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탈냉전이 들어서 망하는 나라가 무슨 한국과 통일한다고 그렇게 몇십 년간 우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통일을 포기했어요. 북한은 이제 통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자기 분수를 알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전략적으로 남북과의 안정이 우선 목표라면 제가 볼 때 통일은 차후로 한반도의 평화는 우선으로 그 평화는 우리의 안보를 기반으로 다만 이랬을 때
북한의 핵과 한국의 한미동맹이 충돌한 상황에서 전략적 균형,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전략적 균형을 전략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소회를 그냥 1분 정도씩만 우리 두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우리 이상욱 박사부터.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올해 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한국의 전략적 억제 개념입니다. 사실 전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략적 억제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가 현재 우리 오늘 토의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위협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비핵으로 해야 될까, 우리 독자로 해야 될까, 한미 동맹으로 같이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있는데 이제 많은 이제 지혜를 계속 담아가지고 이 내용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아까 독자 핵무장 질문도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독자 핵무장론이 비현실적이라고 이제 비판하지만 그 자체를 당위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 국가적 자율성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면 뭐 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은 갖고 있지만 과연 그럴 우리 준비와 조건이 돼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그 옛날 부토 총리가 그랬죠. 인도가 핵을 가지면 우리는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어라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우리가 풀을 뜯어먹겠다고 한 10년, 20년 각오가 돼 있으면 해도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위론적인 문제라기보다. 두 번째, 아까 비핵 억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서 재래식으로만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것 자체를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억제 효과가 있고, 여기에 또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중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자권 전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가 항상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역사를 보면 전자권 전환은 항상 이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됐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또 한 번 연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또 한 번 연기하려니까, 두 번 연속 연기하려니까 이게 궁색해갖고 사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보면은 이게 뭐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든지, 또는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민 영내 안보 환경이 도래해야 된다든지, 이 조건 자체가 사실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너무 애매하고 이런 수준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맹목적으로 뭐 조건 한데, 그렇게 조건에 기초한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도 그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그 조건 하나를 따져보면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도 많다.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관점과 태도를 가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마쳐야겠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세계의 큰 외교 안보의 어떤 흐름이 있다. 하나는 한미 동맹과 친일파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민족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국익과 실용주의파가 있다. 플라자 프로젝트가 그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앞에 두 부류도 사실은 다 같이 국익의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또 증진시키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의 하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객관적인 상황들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낼까라는 고민들을 더 하지 않으면, 현재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 겪어보지 않은 이 도전들의 직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 길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의 고민이고요. 제가 EH카의 그 얘기를 항상 저는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상을 품고 있지 않으면 너무 천박한 현실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서 발을 딛고 헤쳐나가는 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재 과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건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저희 플라자가 그걸 하고자 한다라는 정도로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